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다른 선생님이 나오시려 했는데 급한 사정상 불가피하게 제가 또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 책 소개를 먼저 하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이제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제가 연구한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잘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새로 쓰는 고조선 역사라는 책을 낸 지 지금 한 3년 좀 지났습니다. 고조선은 어떤 나라인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늘 1시간 반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고조선 역사의 한 부분에 이제 불과하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고조선을 알아야 우리 민족을 안다. 오늘 강의를 쭉 들으시고 과연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뜻은 제가 굳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크게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가장 좀 큰 쟁점이죠. 남과 북, 그리고 남측 내부 모든 역사계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각양각색의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경에 고조선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대체적으로 현재 이남의 그 학계가 대부분 이 학설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1993년 이북 학계의 공식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남 학계는 아직은 10세기는 좀 아니다, 한 7, 8세기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 시기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1993년 이전에 이북 학계, 북쪽 학계에서는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경에 고조선이 성립되었다, 이런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일제 식민지 이전까지 대부분의 우리의 선조들은 뭐 이조 시대에도 고려 시대에도 역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단기를 써왔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 학설. 그리고 이 학설은 지금 남측 내에서 제야사학계에서 대체적으로 이 학설을 많이 지지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 말에 있어서 차이를 느끼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는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경에 성립되었다라고, 성립이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성립이란 말과 세웠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따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원전 30세기 초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이것이 1993년에 단군릉을 발굴한 이후 이북의 지금 학계의 공식적인 견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학설에 이제 지금 서로 이제 견해가 다른데,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최신의 이북의 학설을 소개하면서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중심지, 수도,
이것도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쟁점하고는 뒤에 이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어떤 것과 연관이 있냐면은 낙랑군, 한사군 중에 하나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냐 아니면 요동에 있었냐,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설, 이 평양설은 전통학설입니다. 전통학설이고, 그리고 이남 이제 사학계, 주류사학계라고 표현하죠. 주류사학계가 평양설을 지금까지 신봉해 왔다. 그 다음에 요동설, 그렇지 않다. 고조선은 요동반도 개주시의 중심지, 수도가 있었다. 이게 주로 1993년 이전 이북의 공식적인 학계의 견해입니다. 학계의 공식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심지 이동설이에요. 이 학설은 지금 남측 학계 일부가 이제 이걸 주장하는데, 이 주장을 왜 하냐면은 이 남측 학계에서 주로 이제 고조선의 영역, 뒤에 나올 겁니다. 영역이 나오는데 여기 한반도 서북 지역, 압록강에서부터 이 임진강까지 이게 이제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소고조선론이라고 합니다. 작은 고조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1950년, 58년 무렵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북중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울레 수상이, 김일성 주석이 우리 고조선 발굴단이 좀 요동에 가서 발굴을 좀 할 테니까 편의 제공 허락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주울레 수상이 오케이 했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발굴된 유물들 있잖아요. 유물들을 전부 다 조선 측에 양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쭉 발굴해 보니까 고조선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유적 유물들이 발굴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남 이제 평양설과 한반도 서북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주장하던 학계 사람들은 분명히 요동을 고조선이 지배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성을 말하면 딱 아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고조선에 관해서 1인자 이런 분들이 결국 요동을 지배했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 초경에 연나라의 진계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가 고조선을 쳐가지고 2000년리를 이제 차지했다라고 역사 기록이 나오니까 그 2000년을 계산해 보니까 압록강까지더라. 그래서 압록강 동쪽으로 다시 축소되었다. 이게 중심지 이동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동이 중심지였다는 걸 인정하는데 다시 이제 평양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 문제도 지금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제 중심지 문제와 영역 문제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서북 지역,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두 번째는 한반도 전체와 만주, 연해주, 남부 지역, 연해주 전체와 연해주, 남부 지역, 이게 고조선의 영역이다라고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걸 소고조선, 그 다음에 여기가 대고조선. 봅시다. 우리 학계에서는 그럼 어떤 고조선론을 좀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우리 한강 이남을 우리는 이제 진나라였어요. 고대 국가, 진국, 마한, 변한, 진한.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 이남 지역은 고조선이 지배한 적이 없다. 고조선 땅이었던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 문제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문제예요. 국가 성격 문제. 지금 제가 이제 교학사 발간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 그 책을 쓰려고. 그런데 이제 고조선에서 최근 남측 학계에서 좀 긍정적인 것은
최초 국가였다 라고 기술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한반도 고대 시대, 고대 국가는 언제부터였느냐? 삼국시대였다. 그리고 이 학자들, 대부분 학자들은 삼국시대에서, 그래서 삼국 사기에 보면 신라가 기원전 57년, 그 다음에 고구려가 기원전 37년, 백제가 기원전 17년, 한 20년 차이겠죠. 이렇게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 야, 이때는 아직은 고대 국가의 체모를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고대 국가라기보다는 오부 체제, 이게 오부 체제의 이게 오부가 서로가 중앙 집권자 국가 체제가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원래 그 일제 강점기 때에는 5, 6세기에 비로소 한반도에는 고대 국가 성립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대개 1세기에서 2세기 또는 3세기 경에 고대 국가가 성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고조선은 뭡니까? 국가는 국가인데 고대 국가 이전에 국가가 있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이제 부족 연맹체 국가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근데 이 문제는 부족 연맹이라는 것과 국가라는 것은 상충돼요. 학계에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은 이제 사라졌어요. 이게 부족 연맹체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계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 관계가 신석기 시대의 공동분배, 공동소유, 이런 어떤 원시 공동체 사회, 이런 사회를 이제 부족 사회다, 이렇게 시족 사회, 부족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 연맹이라는 개념하고 국가라는 개념은 함께 쓸 수 없다, 이건 우리 학계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서에도 나와 있고 고조선 유적유물도 있고, 그래서 국가라는 건 맞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국가는 2세기, 3세기경, 또 지금 그래도 좀 빠르게 본 사람은 AD 1세기경에는 국가 채무를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고대 국가, 그때부터 고대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은 뭐였냐? 이런 질문이 지금 우리 학계의 가장 큰 숙제예요. 자, 이 네 가지 쟁점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에 빠진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 관심 갖는 건 이제 한나라와 고조선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전쟁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전쟁에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사군이 이제 설치되는데 한사군의 위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룰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에 이제 좀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고조선의 건국 시기와 존속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첫 국가 고조선은 이북의 공식적인, 현재 1993년 이후에 공식적인 견해를 전체 모아놨어요. 쭉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BC 30세기 초에 건국되어서 BC 108년까지 존속했다. 거의 3000년 가까이 고조선이 존속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고조선이라는 건 대동강 문화를 창조한 그런 국가다. 대동강 문화는 이제 청동 문화, 그 다음에 성곽 축조 기술, 천문학, 제철 제강 기술, 이런 고대 문화를 창조했다, 고조선이. 그 다음에 이건 좀 이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은 삼왕조설이 있다. 세 왕조가 있는데 단군조선, 가로치고 전조선. 그래서 전조선, 후조선, 만조선. 혹시 우리가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단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자조선은 남이나 북이나, 이것도 오늘 시간 있으면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게 얘기를 않겠습니다. 기자조선설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양에 기자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1950년대 파보라 해가지고 파보니까 거기에 사기 조각, 벽돌 조각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6월간 갖고. 그럼 벽돌 조각 나고 사기 조각 나왔다는 최근 이조 시대 뭐 이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기자조선설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은 이남학계나 이부학계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남학계 고민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아니 단군조선이 기껏 해봤자, 아니 고조선이 기껏 해봤자 기원전 8세기 이남학계에서 이렇게 되는데 기자조선설을 인정하게 되면 기자가 기원전 12세기 11세기잖아요. 왜냐하면 주무왕 주나라가 성립된 게 기원전 12, 11세기입니다. 그 무렵 그때 이제 기자가 왔다는 건데, 그러면 기자가 11세기에 와서 기자조선 세웠다면은 분명히 그 이전에 단군조선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고조선은 길이가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측 학계에서 이걸 수용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단군조선, 후조선, 만조선 이 3조선으로 된다.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님이 3조선을 또 이상하게 해석했어요. 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신채호의 조선 삼국사를 보면은 3조선이라는 것을 변조선, 그 다음에 마한조선, 변진조선, 그 다음에 이런 변한 진한조선, 이런 세 조선으로 지리적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 아니다. 세 왕조가 있었다는 것이 3조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쟁점, 건국 시기 문제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 역사학계에서 가장 이제 뜨거운 쟁점이고 아직도 풀리지 않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이제 쟁점인데, 1993년 이북에서 단군농을 발굴했어요. 그래서 단군농 발굴을 둘러싼 논쟁이 굉장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1993년 단군농을 발굴하기 이전 단군농으로 알려진 무덤의 모습입니다. 단군농. 그리고 이 그림이 뭐냐면 많이 아시죠? 이 그림은 한두 번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게 발굴한 이후에 단군농을 개건한 겁니다. 개건한 거고, 이건 단군의 영정과 지금 그 무덤화의 유골을 영구 보존해 놓은 거고, 이게 단군농을 발굴한 뼈를 맞춰 놓은 겁니다. 자, 이 단군농 발굴에 둘러싼 논쟁 중 가장 큰 문제는, 발굴해 보니까 물론 예측했겠죠. 고조선의 무덤 형태는 두 가지 형태의 주로 고인될 무덤, 그 다음에 돌관 무덤. 근데 이건 이 고인돌 무덤도 아니고 돌관 무덤도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런 형태의 경우는 안에는 이제 돌로 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봉분이 되어 있는 이런 무덤인데, 그것을 발굴해 보니까 이 결과는 고구려식 무덤인 거예요. 고구려식 무덤. 그러니까 남측 학계 이구동성으로 니네 고조선 무덤이라고 했는데 발굴하니까 고구려식 무덤인데 그럼 이건 단군농이라고 볼 수 없다. 고구려 시대 만든 무덤이 무슨 단군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반론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의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면은, 자, 왜 이게 고구려식 무덤이 되었을까는 이 무덤을 고구려가 국가적으로 보존 관리하면서 개건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구려 때 무덤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걸. 자, 그렇다면은 이 고구려 사람들이 단군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역사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건국 신화가에 실려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비류 국왕과 주몽의 대결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건국 설화에 건국 신화라고 제가 썼는데 단군은 신화라고 표현하지만 고구려는 신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쓴 겁니다. 건국 설화 이렇게 합니다. 설화. 비류 국왕과 주몽의 대결 이야기가 있는데 비류 국왕이 이제 서로 이제 정통성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왕자리를 양보해 달라라고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무예 대결까지 하는데 비류 국왕이 나는 선인의 후손이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뭐냐면은 선인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는 선인은 여기서 단군 왕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건 남북이나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선인의 후손이라고 고구려 건국 초기에 얘기할 정도면 대부분의 고구려 그때 사람들은 단군을 우리 민족의 어쨌든 정통성의 상징으로 봤다는 거예요. 정통성 상징. 그러니까 주몽이 거기에 대한 대꾸는 어쨌든 단군은 결국은 단군 신화에 보면은 단군은 환인, 환웅, 단군이 있어요. 환인은 천재죠. 하느님이지고. 그런 하느님이 환웅이라는 인간을 만들어냈는데 그 아들이 단군이다. 그러면 나는 천재 후손이다라고 대받아친 거예요. 너는 인간 단군 후손이지만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천재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대받아쳤다는 이 건국 설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뭐냐면은 이걸 좀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곰하고 호랑이입니다. 5세기경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온 여기에 나온 그림들을 확장해 보니까 곰과 호랑이 나오더라. 이걸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각저총. 이건 장천 1호 고분벽화라면은 각저총이라는 고분벽화. 이게 뭐죠? 씨름, 우리 민족 씨름하는 모습이죠. 씨름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또 곰과 호랑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박달나무. 이게 단군 신화를 그려놓은 벽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고구려 사람들에게서 단군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민족의 어쨌든 시조이다라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려 때 이 무덤을 이제 보통 4세기 360년 무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국 원왕 시절. 자, 여러분 보면은 평양 지역을 북에서는 AD 37년 체리가 있죠? 낙랑 국왕 체리가 낙랑 공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와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평양 중심으로 한 낙랑국이 멸망하고 낙랑국에 있는 지배 집단은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평양 밑에 있는 그 지역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낙랑국이 계속 존속하는데 평양 지방은 고구려의 애속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AD 280년경에 낙랑국 대방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고구려가 황해도 지역까지 통일합니다. 물론 남측 학계에서는 대부분이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한사군 하나로서. 그래서 313년에 낙랑군이 멸망하잖아요. 313년에. 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평양은 낙랑군이 아니라 낙랑국이라는 소국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 어쨌거나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313년 이후에 고구려가 황해도 지역, 지금 얘기하면 임진강 북에 있는 강이 예성강 북쪽 지역을 고구려가 차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평양에서 예성강까지, 그 다음에 청천강까지,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군이 고조선을 처음 세웠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곳 주민들은 3,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은 자기들은 단군의 후손이라는 관념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특히 평양은. 그래서 평양 주민들은 자기들은 단군 조선 후예들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미 360년, 370년 무렵부터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장기적 전략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남진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평양 지역을 그 주민들과 뭔가 자기들이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지역의 민심, 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군 조선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맞다. 우리는 모두 단군의 후손들이다. 이런 식의 어쨌든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인돌 형태의 단군 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고구려식 무덤으로 개축한 겁니다. 이렇게 북에서는 답변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문제 제기는 굉장히 유치한 문제 제기예요. 왜냐하면은 5,000년 유골이 언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나? 이것은 학문적 질문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유골이 5,000년까지 어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지금 유골이 이제 화석화되잖아요. 석회암 시대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이 언제라고 했죠? 지금으로부터 30만 년 전 화대사랑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리고 평양 근처에서 후기 구석기의 사람 화석들이 매우 많이 한 10여 구 이상이 발굴되었어요. 그러면 수만 년 전 사람의 어떤 유골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5,000년 전 유골이 남아있지 말라는 것은 좀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이건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요. 세 번째 주장이 이제 전자상자성 공명법 연대. 발음도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자연과학, 물리학 이걸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가서 인터넷에서 전자상자성 공명법 연대 측정에 대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남측 고고학계에서는 이 연대 측정 방법을 지금은 모르겠어요. 93년도에는 거의 몰랐어요. 그 당시 지금 남은 강원대에 유일하게 남측에 한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대 측정 방법이 사실상 최근에 발명된 소련에서 이 연대 측정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는 이제 서구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탄소 연대 측정법이에요. C14.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보편적으로 쓰는 탄소 연대 측정법을 쓰지 않고 뭐 생소한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이런 걸 썼냐?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학적인 연대 측정 방법이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5,000년 전 유골인데 거기서 이것을 문제점을 해서 한 500년 정도의 어쨌든 착오가 난다. 이런 식으로 왜 500년이나 차이가 있는 그런 이제 오차가 그렇게 나느냐.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모든 연대 측정 방법에 있어서는 오차 범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거의 10%까지. 그러면 5,000년에 10%가 틀렸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30세기 초에서 500년이죠. 10%면 500년이 틀렸다고 하면은 기원전 25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전 25세기나 기원전 30세기나 역사적 해석에서 차이는 없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기원전 25세기를 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국가를 세운 건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기원전 25세기라는 경우는 우리 단기 2333년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크다라는 것들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북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과연 단군능이 맞나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이것이 단군능인지 아닌지 이게 쟁점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고구려 어떤 귀정 무덤 아니냐? 그리고 어떤 제야사학자들은 이게 단군이 아니라 단군 멧돼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북에서 이거 단군능이 맞다는 이유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이게 고구려식 무덤인데 연대 측정해 보니까 5011년 플러스 마이너스 26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좀 이따 연대 측정 설명드리겠어요. 그렇다면은 고구려, 이것이 이제 이 무덤이 생긴 게 고구려 360년대를 하면은 우리가 2020년이죠. 한 1700년? 아니, 1800? 2100년, 이 1800년 전 무덤이에요. 1800년 전에 맞는 무덤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그 유골을 연대 측정해 보니까 1800년 전이 아니라 5000년 전, 5011년 전 유골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구려 사람이 아니죠. 그럼 5000년 전 유골을 고구려 사람들이 자기 무덤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것은 우리 민족의 원래 조상, 시족, 단군이기 때문에 고구려 무덤이란 것이 단군능이라는 건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전제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5011년이라는 연대 측정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연히 고구려식 무덤이라는 것은, 아니 5011년 전 무덤 고구려에서 이걸 무덤을 만들려면 국가가 나섰을 텐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의의가 있는 중요한 사람 무덤이라는 것이고, 그 중요한 사람, 5000년 전 중요한 사람은 단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도 이제 고려식의 기와조각이 나왔다. 근데 고려식의 기와조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기와조각, 무덤 주위에 기와조각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무덤을 뭔가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막사가 건축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와를 얹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무덤이기 때문에 그런 보존 관리하는 건축물이 있고 그 기와족이 나올 수밖에. 그럼 고려 때도 이걸 이제 국가에서 관리했다는 유물적 증거로 될 수 있다. 다음 이조시기 기록들, 신정, 동국, 여지승랑, 강동지,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등의 강동 서쪽 산리되는 곳에 큰 무덤이 있는데 그것이 단군묘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이것이 단군능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거 넘어갔고, 자, 연대 측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거기서 나온 유골 사진 모습입니다. 이것이 남과 여 두 개의 유골이 거기서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측 학계에서도 뭐 발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들을 실측 모형들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그 형태가 그려졌습니다. 이건 실제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걸 여기 입혀 본 거죠.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래서 북측 학계에서 이건 단군의 유골이고 같이 합장됐다는 게 그 부인의 유골이다. 왜냐하면 이건 여성의 유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자상자성 공명법에 의한 연대 측정 결과 5011년 플러스 마이너스 267이 나왔는데, 이 연대 측정에 대한 얽힌 그 스토리, 내가 영어를 썼네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북에서도 굉장히 신중했죠. 왜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북 학계 모든 이제 고대사 전공자들이 전부 다 고조선의 수도는 계주, 요동이라는 설을 확고하게 주장해 왔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 학계 주장인 자기 학설 완전히 뒤집혀지는데 이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 이 숫자를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그 연대 측정기가 있어요. 러시아, 소련이지 그 당시에는. 아니, 그 전에 들어왔으니까.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고고학에서 연대 측정하는 전문가들이 30분을 연대 측정해가지고 이 정도면 확실하다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두 국가 수반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제 김정일 그 당시 이제 국방위원장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서두르지 마라 하면서 이제 내린 조처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확증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연대 측정기를 구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자력의 무슨 원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반감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고고학 연구소 사람들한테 원자력 연구소 사람들을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다시 24번 연대 측정해서 이 숫자가 나와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숫자 의미는 5011이라는 것은 단군이 1993년으로부터 5011년 전에 출생했다. 이건 전자가 제가 빠뜨렸습니다.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출생 이후에 20대의 왕위에 올랐다고 봤을 때 2993년에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왜 2993년이라고 추론하냐면은 단군이 태어난 그 이제 띠 무슨 병신년 60갑자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민족의 전승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3년에 똑같은 이제 해를 따지니까 6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993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2993년이라고 딱 못 받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러하니까 30세기 초라고 말하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였어요. 단군 6을 딸랑 하나 가지고 단군이 평양에서 30세기 초에 단군 조선을 건국했다. 이건 뭔가 설리고도 많이 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북에 있는 모든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은 평양 지역에 있는 고조선 관련 유적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용산리 고인돌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 이 고인돌 발굴 과정을 이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 용산리 고인돌이 단군릉 있는 그 동네 근처입니다. 근처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청동 조각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대 측정할 수 있는 수단들이 나와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기원전 31세기 고조선 건국 시기보다 조금 빠른 시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무슨 무덤이냐면은 순장 무덤인 거예요. 순장 무덤이 뭔지 아시죠? 그 당시 고대 노예제 사회 속에서는 노예 주인이 죽으면은 산 노예들을 그냥 함께 묻는. 그래서 어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순장 무덤 보면 40명, 50명이 함께 묻힙니다. 노예들이. 이게 노예 운명인데 이건 이제 순장 무덤이라는 것은 이미 기원전 31세기경에 고조선 평양 지역이 노예제 사회였다. 노예제 사회였다는 것은 계급사회로 등장했고 계급사회에서는 국가 발생의 전제 조건이 성숙했다. 이걸 의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뭐냐면은 황대성이라는 이제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이 성벽 위에 이 고인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인돌한테는 연대 측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성곽 안에 똑같은 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는 고인돌이 있는데 그걸 연대 측정할 수 있는 게 나왔어요. 뭐 숫조각이나 이런 것. 그래서 해보니까 기원전 26세기예요. 그러면은 26세기에 여기다 이제 고인돌을 만들었다면 이 성곽은 언제 만들어졌겠어요? 26세기보다 몇 세기 앞에 이미 성곽 자체가 폐성이 됐으니까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기원전 30세기경에 성곽이 있었다.
성곽이라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이건 고대 국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가 성곽이에요. 고대 국가 이전에 있어서는 성곽 자체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마을과 마을을 뭐 울타리라든지 또 환호라고 하죠. 그에 이제 도랑을 파가지고 이게 다른 종족이나 부족이 쳐들어온 걸 막는 이런 정도의 방어 수단이 있었지 성곽을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곽이라는 것은 수천 명 또 심지어 수만 명을 몇 개월 동안 강제 동원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권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그 시기에는 고조선이 30세기 그 무렵에 있어서는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 이게 이제 장미 고인돌이라고 해서 거의 이제 이 무게돌이 한 70톤 이 정도로 아주 대형 고인돌, 아마 왕 무덤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원군 장내에 있는 무덤인데 거기에서 이와 같은 이제 유물이 나왔어요. 이와 같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이 고인돌 무덤이 그것도 기원전 26세기경으로 이제 연대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어쨌든 고인돌을 만들려면은 수백 명의 인원을 한 달, 두 달 뭐 이 정도로 장기간 묘를 만드는데 동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라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흔히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고인돌 무덤은 우리는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청동기 시대는 이제 고대 국가로 접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청동기 시대라고 보는 것은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이 고인돌 무덤 하려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의 노예를 강제로 동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대 노예제 사회, 국가 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쭉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청동기 시대가 증표는 팽이형 토기, 이게 색인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문화가 무문 토기, 팽이형 토기로 바뀐 시점이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시작인데 대체로 북에서 나온 것이 기원전 35세기경으로 본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적 유물로 놓고 봤을 때 기원전 30세기 초에 단군조선,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조건상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 건국 시기와 존속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삼조선이라는 것은 세 왕조가 있었다. 그래서 전조선은 기원전 30세기 초에서 기원전 15세기. 왜 15세기냐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1500년간, 1508년간 존속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거 삼국유사 기록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1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여러 가지 유적유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15세기 이후에 단군조선이 갈라집니다. 후조선과 그 다음에 구려라는 나라와 부여라는 나라와 그 남측에서 진나라 세 나라로 갈라지는데 부여와 구려, 진나라 이런 데 특히 부여라든가 부여의 수도가 길림지에 보면은 기원전 1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청동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 변화의 원인은 뭐냐? 이게 고조선은 독립해가지고 하나 국가 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유적유물상으로 달라진 거 아니냐. 그래서 15세기가 타당하다. 역사 기록하고. 그런데 이 전조선에서 후조선으로는 그러면 후조선이 전조선을 폭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나라 같은 경우는 무왕이 상나라 거랑을 맞죠? 거랑을 무력으로 타도하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은나라도 하나라를 무력으로 타도하고 이제 은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건 중국 역사로 나오죠. 그러나 이 후조선이 단군조선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세운 게 아니라 역사 기록에 보면은
단군이 스스로 이 세금이 이제 부용이 세금이 없어지고 뭐 나라가 피폐해지고 국고가 재정이 고갈되고, 왜냐하면은 지방 귀족들이 이제는 자기 힘이 크니까 자기도 군대를 가질 수 있고 굳이 단군 조선에 의거해서 자기들이 모시면서 세금 내면서 붙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야, 나는 못하겠다라고 선의를 했다는 거예요. 선의. 평화적 정권원자하고 후조선. 근데 문제는 지금 후조선의 주인공, 그 임금이 누구인가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나 조선시대 어느 시점에 기자조선, 고려 때겠죠. 기자조선설이 이제 대체됨에 따라서 그 왕조의 역사가 주인공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조선은 1994년에 이게 후조선의 마지막 준왕을 몰아내고, 이건 쿠데타 한 거잖아요. 만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삼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조선 건국 시기와 존속기간 중에 국호에 대해서 조선이란 국호가 뭐냐. 근데 여러분, 고조선이란 말을 누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조선, 이시조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시조선이 있고 옛날 조선이라 해서 고조선 썼는갑다, 이렇게 해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책에 고조선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게 어느 책이었냐면 삼국유사였어요. 삼국유사는 고려죠. 그 당시에는 이시조선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삼국유사입니다. 고조선, 여기서 이거 왕검조선, 이게입니다. 삼국유사 처음에 있잖아요. 고조선, 왕검조선이라서 고조선 용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나라 보면 2000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게 삼국유사 이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의 국호 유래는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을 말했을 때 이것은 삼조선 중에서 전조선, 왕검조선, 단군조선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북이나 남이나 고조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시조선과 구별되게 전조선, 후조선, 만조선을 전체를 통칭해 가지고 고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시조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고조선이라는 말을 그래서 그 연호를 보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삼조선이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단군조선이 있고 그걸 고조선이라고 했을 때는 그 뒤에 조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조선 다음 조선, 후조선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고대 조선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디 보니까 배달민족이란 말을 쓰는데, 지금 환단고기 같은 데서는 배달이란 말이 이상하게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배달민족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 배달민족 우리 어렸을 때 썼잖아요. 그래서 배달의 말의 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평양을 이제 이것은 언어학적 분석인 겁니다. 그럼 뭐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고대 조선어에 있어서는 받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시옷도 안 썼습니다. 그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에 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음이 있고 자음 모음과 있는데, 그래서 여기 평양, 이건 중국 한자식 표현이죠. 그럼 뭘 평양이라냐? 평양이라는 것 자체는 부루, 벌판을 그 당시에는 부루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썼거든요. 부루라는 것은 넓은 벌판, 또 두 번째는 밝음, 밝다,
이런 말 쓰는 거죠. 그래서 양을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나. 나라는 것은 여기서는 요즘도 냇가라고 하잖아요. 냇가. 강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나라는 것은 넓은 벌판이 있고 강이 있는 그런 지역. 그래서 이것을 평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을 처음 이름을 이제 상공사들은 아사다라고 불렀다. 아사라는 말은 아침, 불, 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라는 말과 조선이라는 조자하고 한자 표현은 조자하고 같은 의미다. 여기서 달이라는 것은 원래 고대 조선에는 다라라는 말, 다라. 다라가 뭐냐면은 산 이런 뜻이에요. 아까 나가 냇가라고 하면 다라는 산. 그래서 나중에 다라가 달로 된 겁니다. 다라가 달. 그래서 아사달이라는 것은 아침과 그 다음에 산. 이렇게. 그래서 이 대박산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그 당군릉이 있는 옆에 있는 산을 대박산. 그리고 이 대박산이라는 것은 한박산. 그랬을 때 이 대자는 크다고 박산은 바라, 다라. 바라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라, 부르 똑같은 이게 이 몸은 뜻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강도라든가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은 이제 박산이라는 것은 바라, 다라. 이게 바라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한 평평한 지역, 넓은 또는 밝음, 태양, 그 다음에 다라는 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박산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서 보면 대박산이라는 말고가 한박산, 한이란 것과 우리가 한낮 이런 말 있잖아요. 한낮이란 것은 아주 밝은 큰 이런 뜻이에요. 단군이란 말 뜻은 여기서 원래는 이제 밝은 임금 이런 뜻이에요. 밝은 임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라, 다라, 니무, 거모 임금을 그 당시에는 니무, 거모 해서 박달 임금 이렇게 이제 이것이 단군이라는 말 뜻이고 박달이란 말은 밝은 상이라고 해가지고 단군이 태어난 출신 종족명, 태양을 숭배하는 종족,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단군이 태어난 고장의 어떤 출생지 이걸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군은 종족은 박달족, 바라다라족 그런 박달족이 이제 발음이 바뀌면서 배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은 우리 민족은 태양 민족이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자기 나라를 태양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관념이라는 것 자체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농경 문화에 있어서는 태양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힘을 갖습니다. 농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선이라는 것은 빛나는 아침의 나라, 태양의 나라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그 언어학적 분석이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그 건국 시기와 그 존속 연대를 살펴봤고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심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는 수도.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북에서 만든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지도입니다. 이 전쟁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왕검성이 여기 있었어요. 이게 요동반도잖아요. 요동반도 개주시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역사서에서 나온 그 고조선 한나라 전쟁 기사들을 집중 분석해 본 결과 이 평양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첫째 있어서는 여기에서 이 평양에 올 수 있는 수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이 항해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고조선 영토였는데 여기에서 이 평양까지 수십만의 군대를
몰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군사작전적인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그 당시 수단으로서는. 그래서 이때 이게 바로 중국에서 바로 와가지고 이 왕검성을 이제 공격했는데, 이게 이제 그 과정에 생략하고, 당연히 이 왕검성이라 나오니까, 왕검성에서 전투를 펼쳐 나오니까 왕검성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임금이 거주하는 성, 수도를 가리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고조선 수도는 여기 있었다고 확고하게 북에서 믿었던 거예요, 북학자들이. 근데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였다니 진짜 참 환장할 일이죠.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중심지 문제와는 바로 이 문제는 이 전쟁과 관련, 이 전쟁은 뭐냐면은 낙랑군이 어디냐라는 문제예요. 역사서에 보면은 왕검성을 이제 한나라가 차지하고 그 왕검성 있는 지역에다가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나오잖아요. 낙랑군. 그러면 이게 평양이 왕검성이라는 것은 평양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낙랑군을 설치해서 평양 낙랑군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가 어디냐라는 것은 이제 평양설, 전통적 학설은 평양설에서 이조 시대까지, 그 다음에 남측, 이남 주류사하, 1993년 이전 이북, 이후, 이전이 아니죠. 이후, 이북이 평양설입니다. 요동설의 주창자 중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 선생님이 처음으로 제기해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 그래서 남측 내에서 소위 말하면 민족주의 사학자들, 즉 제야사학자들은 대부분이 요동설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 이동설, 아까 설명했듯이 이남 주류 학계의 일부가 중심지 이동설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북에서는 1993년 이후에 고조선 수도는 평양이라고 북에서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왜 그랬는가, 이 세학설이 어떤 게 맞냐, 이거 논쟁 저는 하지 않을 거고, 북에서 왜 그런 주장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그런 거예요. 동천왕 21년이 AD 247년이에요. 그러면 247년이라는 것은 낙랑군이 아직도 313년에 낙랑군이 멸망했으니까 있었던 때예요. 그때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 사직을 평양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평양성으로. 그 다음에 평양성,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평양성은 선인 왕검의 택이라는 건 집이었다는 거죠. 그 수도, 이런 개념이겠죠. 이 평양성이 선인 왕검의 택이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측의 이제 기존 주류 사학계는 분명히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는 걸 확고하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평양성이 저쪽에 이제 그 이전에 고구려 수도가 어디에서 지반이었었잖아요. 지반 근처 어디가 평양성이라고 비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궁색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삼국사 기록이 좀 정확하지 않다. 초기 기록 불신론과 결합돼 있어. 일본 역사학자들이 일제시대 때 삼국시대 초기 기록은 전부 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계는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못하고 뭔가 비슷한 뉘앙스로 이건, 근데 사실상은 김부식 삼국사기는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외에는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정사니까. 그런데 분명히 평양성은 선인 단군의 택수도였다는 거예요. 그 평양성이 어디냐면은 이겁니다. 청암동 토성이에요. 청암동 토성이 어디냐면 현재 북에 있는 그 김일성 종합대학 부지 근처예요. 원래 1948년도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을 하려고 땅을 파보니까 이런 성 자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건설하는 사람이 옛날 성 무슨 성이 있어, 다 까버리고 건물 짓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일성 그 당시 수상이었나? 주석이 아니라 48년도는
주석도 아니고 수상도 아니고 위원장 그런 건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중요한 유적인데 왜 거기를 까버리냐. 우리 건물지는 옮겨라 해서 이게 살아남은 건데, 처음에 발굴을 해보니까 이게 고구려식 토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기로 보니까 240년 평양성사였던 걸 여기로 비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조선의 수도가 1993년도 이후에 평양이 수도였다는데, 그러면 왕성이 어디냐라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평양성에 고조선 산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찾아냈겠어요? 이런 고구려 산성으로 비정했던 것들을 더 깊이 파보니까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 밑에 고구려 토성이 아닌 고조선식 토성이 발굴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고구려 어쨌든 엊그제 일요일 날 고구려 어쨌든 보루를 찾았는데, 중요한 고구려 보루가 6.25 전쟁 시기에 있어서 군사작전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 마찬가지죠. 고조선 때 평양을 둘러싸고 중요한 방어 요충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구려도 다 보는 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고구려식 산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학계에서는, 당연히 이부 학계에서는 고조선은 요동에 있었기 때문에 더 파볼 생각 안 했죠. 근데 93년 이후에 파보자. 왜냐하면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래에 고조선 토성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암석층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삼국사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곽이 찾고, 그 뒤로 아까 나오지만 성을 여러 개 찾았어요. 그러면 평양이 수도였다는 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련은 삼국유사의 고개와 평양은 지금 서경이라고 지금 이련이 아까 삼국유사에다 밝혀놨어요. 고려사 보면은 충렬왕이 서경에 사람을 보내 평양군 사당에 제사 지내도록 한다. 그 당시 고려 평양군이라는 것은 단군을 지칭하는 거예요. 고려사 지리지에 평양이 삼조선의 수도로 명기되어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평양군은 원래 삼조선의 도읍이라고 세종실록 지리지. 이거 세종실록 지리라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정통 있는 그 지리죠. 이렇게 돼 있다. 신증 동국여 이지슬랑 신경준후 강계고 평양군은 삼조선의 도읍. 이런 식으로 역사 기록에 놓고 봤을 때 평양이 삼조선 도읍이다. 그럼 유적 유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양이 있으면 아까 이게 청암동 토성이 있고, 여기에 황대성, 그럼 덕산 토성, 성현리 토성, 청산 운성리, 지탄리, 이런 토성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그 이성을 둘러싸고 평양을 지키는 성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 성들의 대부분이 그 이전까지는 고구려 성곽으로 결론 내려 끝난 성들을 다시 재발굴해서 그 밑에,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현리 토성 아래층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현리 토성 아래층은 고조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적 유물로 보면은 고조선 초기 유물 비파양 단검 청동 활정 비파양 창끝들이 평양 주변에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있다. 그 다음에 평양의 화성동 1, 2호 재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제세대까지 화성동 재단이라서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만이산 첨성대가 어떤 사람들은 고조선 때 지었다고 얘기하지만, 되게 보면은 제 판단, 이건 제 사견입니다. 아마 고려 때 우리가 이제 강화도로 옮기면서 천신한테 제사 지내는, 그리고 고조선 때부터 내려온 그런 하늘신의 제사 지내는 풍습들이 남아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고조선의 국가적 제사 시설이었다. 그 다음에 큰 규모의 고대 집자리들이 평양 주변에 집중 출토되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평양 당군을 파볼 땐 당군 유골이 나왔기 때문에 평양이 고조선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고인돌이라는 게 이제 평양 주변에 14,000여 개의 고인돌이 무덤이 존재하는데, 밀도상 평양이 가장 높다. 지금 전북 고창, 전남 화순에도 수천 개의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양만큼은 밀도가 높지 못하다. 중요한 것 자체는 특대형 고인돌 무덤이 수십 개다. 특대형이라는 게 보통
60톤, 70톤 이상 많던. 그래서 고조선 시기 고인돌문을 규모를 대, 중, 소 이렇게 나눕니다. 대는 70톤 이상, 소는 30톤에서 70톤 사이. 그 다음에 소는 중이 30에서 70, 소는 10톤에서 30톤. 뚜껑돌, 이 뚜껑돌의 무게. 이 무게를 사실상 이집트 피라미드 돌 하나 무게가 보통 10톤, 많이 나가는 게 15톤 이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100톤짜리 뚜껑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 1m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높이로 이 돌을 수십 리 밖에서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이 건축을 했다는 것 자체는 고대 건축수를 걸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이런 유적유물로 볼 때 비춰서 요동은 이와 같은, 요동도 지금 큰 고인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평양만큼 수십 개에 달하는 특대형 고인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동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고조선식의 성곽이 발굴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고조선 영역, 중심지하고 영역이 있는데, 이건 있잖아요. 초기, 기원전 30에서 대체적으로 26세기경까지는 처음에는 평안북도에서 여기에 이제 임진강 유역까지, 강화도를 포함해서 여기까지 고조선 영토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전성기 때라고 했을 때 기원전 한 23세기경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석기 시대에 우리 결해가 거주했던 빗살무늬 토기 문화지대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문화지대. 같은 핏줄과 언어와 문화를 가진 주민 집단이 살았던 지역이 여기인데, 이 지역을 전체를 고조선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부구 역사학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물론 이 지역은 이제 이 지역이죠. 고조선의 직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영토들을 중앙에서 중앙집권적으로 통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지역을 이제 부여지역이고, 이게 구려지역인데, 여기에는 이제 제후국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죠. 제후국. 우리가 주나라 보면은, 주나라 역사 보면 제후가 많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7개의 제후국으로 이제 나눠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후가 이제 중국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후국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남측이 이제 진후국, 이게 구려후국, 부여후국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후국이라는 것은 간접 통치를 받는 지역이죠. 그것은 우리 지역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겠다. 그리고 중앙에서 요구하는 1년에 얼마만큼 세금을 내고, 또 중앙에서 무슨 전쟁 같은 데 있을 때 병력 동원령이 내리면은 병력을 동원한다. 나머지는 이 지역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치하겠다. 이게 후국 개념입니다. 주나라 경우를 보면 이런 제후국들 때문에 주나라 왕실은 완전히 껍데기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조선 시기고, 이게 뭐냐면 기원전 15세기에서 3세기경까지가 이제 이겁니다. 보면은 기원전 15세기경에 구려, 부여, 진국 이 독립해 나갑니다. 독립해 나가요. 독립해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고조선의 영역은 이선입니다. 이선. 보이죠? 이선이죠. 이선. 그런데 후조선은 이 지역들을 전부 다 독립한 대신에 이 지역, 여기가 이제 만리장성 끝에 있는 그런 지역에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역이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하면은 이게 요동이라고 이제 후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요동, 요선대. 현재의 요서 지역으로 고조선 사람들이 진출합니다. 그러면 왜 그게 고조선 땅에 대한 증거가 뭐냐라고 보니까 이 지역에서 비파형 단검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된 거예요. 비파형 단검이. 그래서 이것은 이 요서 지역으로 고조선 사람들이 후조선시기에 진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이게 좀 특이한 얘기입니다. 이게 기원전 3세기 초 무렵이라고 볼 수 있죠. 3세기 초 무렵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3세기 초에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고조선을 침략해가지고 2000여리 땅을 빼앗았다. 그럼 어디까지 고조선이 뺏겼느냐가 지금 현재 쟁점이에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북쪽 학계는 뭐냐면은 2000여리라는 것 자체가 현대 지금 1, 2가 지금 우리 식으로 4km잖아요. 그럼 이때도 4km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국 역사서에 보면은 연나라의 크기를 얘기하는 역사서에 보면 사방 2000이다. 중국이 얘기하면 한변이 2000이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연나라 땅 한 점 길이를 재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개성까지가 2000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2000년이 하면 이 압록강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이병도 같은 분은 이 청천강까지로 주장하는 거예요. 2000년. 이 2000년이라는 것은 보통 현대적 개념 4km를 하면 이거 맞습니다. 후세의 개념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시대, 기원전 3세기 시기 연나라 어쨌든 영토 한변여기가 2000이라고 중국 역사에 나오는 게, 그걸 따지면 이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뒤에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이 시기인데, 여기까지 뺏겼다는데 여기가 고구려가 들어갔어요. 3세기 초에. 고구려 다음에 나오는데 건국연대가 이제 북에서는 기원전 277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 이렇게 보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 좀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50분에 반드시 5분 쉬라 이렇게 했는데 늦었지만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걸 했을 때, 아까 이게 뭐냐면은 고조선 말기에 중국과 국경선이 어디냐라는 것이 폐수거든요. 폐수가 국경선인데 이 논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그 자료에는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요동에 보면 요양 근처에 요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대릉하가 있어요. 이게 난하가 있어요. 큰 강으로. 그랬을 때 이 폐수가 어떤 부분은 이 압록강을 폐수라 하기도 하고 청천강을 폐수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설득이 없는 거고, 북의 학계에서는 이 대릉하를 폐수다. 이 대릉하까지가 고조선하고 한나라의 국경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참고로. 자, 이게 이제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정리했고, 마지막 한 가지 쟁점이 이제 고대 국가의 성격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좀 생소할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고대 국가의 성격이란 뭐냐. 근데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보면은,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역사학계에서 거의 그 개념을 하고 있는데, 마르크스가 국가라는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지배계급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는 권력기관, 지배계급의 독재기관이 국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영토 안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이익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포괄적 정치조직이며 독재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권력기관이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성립되었다, 국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은 계급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군대, 경찰, 감옥, 법률, 행정 통제 기구들이 갖춰져야만이 이걸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자체가 고대 국가의 징표는 뭐냐? 이건 지난번에 생산력 발전 수준이 청동기 시대에 주로 고대 국가들이 탄생했다. 인류 문명의 4대 인류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 자체는 고대 문명 탄생과 고대 국가 탄생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 국가가 탄생되는 시기가 청동기 문화의 기초에서 고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집트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아직 청동기가 개발되고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이집트 왕조가 성립된 좀 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고대 국가라는 것 자체는 노예제 사회의 국가 형태를 고대 국가라 얘기한다. 세 번째, 정치제도는 세습 군주제와 중앙통치기구, 지방통치기구를 갖춰야만이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법률과 감옥이 존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군대와 성곽 방어시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이 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특히 고대 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남북 사이에서 우리 지금 보면은 역사체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고대 시대는 삼국시대에서 어떤 학자들은 통일신라, 후기신라까지가 고대고 어떤 학자 옛날에는 고려시대까지가 고대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대개 통일신라, 중세는 고려부터 조선이 중세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국에 있어서는 진시황이 새로운 이제 진나라가 있잖아요. 고대 국가를 보고 있어요. 특히 한나라. 가장 일본 학계에서 짜지만은 AD 3세기경에는 고대 국가 체제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나라, 당나라가 중세 국가라는 것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동아시아, 조선, 북, 우리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 학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구려, 수나라, 당나라가 한 100여 년 가까이 한 8차례에 걸쳐서 100만 명 이상 동원되는 큰 전쟁을 했지만 8차례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그것은 다른 용맹스럽고 막 전략 전술을 잘 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사 무기 수준, 생산력 발전 수준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즉 사회 발전 단계가 한나라는 고대, 한나라는 중세라고 했을 때는 생산력 발전에서 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전쟁에서 고구려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북쪽 학계에서는 남쪽 학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고대 국가는 반군조선 시기가 고조선 시기가 고대 국가 시대고 고구려부터 삼국시대는 중세시대다. 삼국시대는 중세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측 학계는 삼국시대는 100% 고대 국가다라고 보는 견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두고 오늘은 이제 북측의 견해를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은 각자가 생각하시고 북에서는 왜 고조선을 고대 국가라고 보는가, 이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에서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성립했다. 이것은 남측 학계에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조선 시기 다양한 청동 제품을 이게 이제 비파형 단검이고 비파형 창끝,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좁은 노단검, 이게 이제 세형 동검이라고도 부릅니다. 남측에서는 이게 길쭉하기 때문에 세형 동검, 청동과, 잔줄무늬 거울, 청동괴 장식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전된 청동기 문화에 기초하고 있다. 이 청동기 문화의 독창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왼쪽이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건 뭘까요? 오른쪽은 이게 주나라 시대의 청동검입니다. 주나라 시청. 여기서 큰 차이를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청동검의 특징은 조립형이라고 봤어요. 기억나시죠? 조립형. 근데 이걸 보세요. 이 부분이 뭐예요? 손잡이에요.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일체형과 조립형. 이건 왜 몸체만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초기에는 나무로 이게 이제 박아서 이게 보죠. 요즘엔 나스를 때 그 손잡이는 나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무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거 보세요. 이런 것처럼 비파형 동검도 청동으로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진 손잡이가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독창성. 왜냐면은 중국어 청동 문화하고 한반도 청동 문화는 그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조립형이다. 문제는 청동기를 만드는 제작 수법이 중국과 다릅니다. 우리는 동과, 이게 구리잖아요? 주석. 여는 뭐냐? 납이죠. 이 납을 넣으면은 이게 이제 늘어나는 성질이 강하잖아요. 그럼 잘 깨지지 않고 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래서 삼원소 합금법이에요. 그러면 주나라 청동기를 보면은 주례의 고공기, 주나라 시대의 고공기란 게 어떤 물건을 어떻게 제작하는 방법들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동과 석 이원소 합금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지역의 청동기 제작 방법을 보면 보통 이원소. 그래서 삼원소 합금법은 고조선의 독특한 그런 청동 제조법이다. 이처럼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는 그 어느 나라도 없는 모양에 있어서나 이거 세계에서 이런 모양 가진 나라는 없잖아요. 제작 수법 이런 거라든가 청동기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나 독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문제가 이거예요. 고조선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저는 이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엊그제 뭐 보니까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까 고조선은 한나라하고 전쟁을 통해서 한사군이 평양 지역에 설치되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한나라 문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했고 이에 기초해서 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 어딘가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삼국국 시대 건설의 어떤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철기 문화라는 거죠. 철기 문화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논쟁을 했는데 그분은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에 철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그 부분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적은 거고 지금 보면 기원전 3세기, 2세기의 철기 문화가 엄청나게 발굴됐어요. 세종리 이런 지역에서. 세종리 연화보 문화지대라고 해서 BC 3세기형 철기가 엄청나게 발굴됐어요. 그럼 BC 3세기형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BC 3세기 초에 연나라하고 고조선하고 전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진계가.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은 연나라로부터 기원전 3세기경에 철기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철기 문화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북 학계에서는 뭐 어떠냐면 고조선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창조해냈다고 얘기합니다. 고조선 시기의 철제 도끼, 반달칼, 도끼날, 삽 이런 것들은 현대사 같죠. 칼 이런 것들이 이미 기원전 3세기, 2세기, 1세기경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그래서 북우 학계에서 이걸 보니까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여기서 여러분 생소한 2000년기라는 그 천년 단위로 나누는 나누는 방식이에요. 천년기는 기원전 10세기에서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가 천년기고 2000년기는 기원전 20세기부터 기원전 11세기 기원전 BC 1100년 이때까지가 이제 2000년기인데 후반기니까 기원전 13세기, 12세기. 왜냐하면 이 정확한 연대라고 보기 어렵으니까 황해도 황죽은 고연리 유적에서 뒷자리에 새 조각과 새 슬라그가 출토됐다는 거예요. 중요하게는 새 조각만 가지고서는 조금 뭐라고 얘기할 굴러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중요한 게 새 슬라그가 중요한 겁니다. 슬라그라는 게 뭔가 새 무슨을 만들고 나온 찌꺼기들이에요. 요즘에 슬라그란 말 찌꺼기라는 거죠. 슬라그가 나왔다는 것처럼 거기서 새를 제조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슬라그란 말이 이게 여러분 슬라그란 게 우리가 무슨 칼은 칼이지만 슬라그는 그 나무 찌꺼기라고 했을 때 그 찌꺼기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유물이 돌아다니다 거기 와 있었다면 이 슬라그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제조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지. 그러면 여기서 이 새가 기원전 2000년 후반기에 이 고조선에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원전 11세기경에 새가 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기원전 8세기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기원전 4세기, 3세기부터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중국 경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라는 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일 수가 없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1000년기 후반기에서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한 11세기에 새를 만든 거 알려졌다면은 우리나라까지 올 때 제가 그제 했지만 한 500년, 1000년 지나야만이 문화 전파 속도라는 것이 그런 거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문화가 전파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기원전 1000년기 후반기에는 강철 생산 단계로 발전했다. 평북 영변 세종리 무순 연화보 유적 평양 나무관 위에서 발굴된 철제목이 공교로 많고 참고로 이게 이제 고조선 이게 철기는 청동기보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녹이 잘 슬기 때문에 유적 유물을 찾기 어려워요. 청동기는 여러분 알지만 녹이 잘 안 슬잖아요. 그래서 유적 유물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평양 근처에서 철기 유적 유물을 찾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 세종리 무슨 연화보 이게 청천강 이북이거든요. 거기는 철기 문화였었고 평양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다. 이런 이제 학계의 그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평양 일대 남강 무대에서 발견 철제무기가 공굴이 많이 있다. 이런 거죠. 같은 시기에. 그러면 이 구려 지역 철기 문화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려 지역은 옛날 우리 조선, 고조선은 문화지대와 비슷한 거잖아요. 한 1500년까지 같은 나라였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보다 고조선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구려 지역이라는 게. 구려 지역이 옛날 고구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 지역이 있는데 중국에 비하면 고조선을 거쳐야 고구려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무산군 범우구역 유적 5문화청 이게 이제 기원전 BC 2000년기 말에서 2000년기 전반기에 쇠도끼 문화청 그러니까 기원전 11세기에서부터 기원전 7세기, 6세기까지 이 시기에 한 400~500년 시기 이게 왜냐하면 연대칭 정확히 안 되는데 쇠도끼가 나왔던 5문화층 그 다음에 6문화층은 기원전 1000년기 후반기 그러니까 BC 5세기, 4세기, 3세기 이 무렵에 강철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걸 좀 이제 원래 제가 이걸 강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새롭게 이제 영변 세종리 박천 단산이 덕전성 이건 기원전 3세기경에 고조선의 철기.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철기와 함께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청동, 활촉 이런 식으로 청동기가 있는데 이 전부 다 이게 고조선 문화 청동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 구려 지역, 고구려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살펴보면 집안, 고구려 어쨌든 AD 1세기에서부터 427년인가요? 평양천도까지가 이제 고구려 수도원 오도령구 무덤에서는 기원전 9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좁은 노담금 청동 제품하고 새 활촉이 2개 발굴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좁은 노담금이라는 것은 고조선의 문화 양식이죠. 환인현이라는 게 어디요? 환인이라는 게 지금 고구려가 처음 고주몽이 나라를 세운 게 환인입니다. 환인지역. 여기에 대전자 무덤 기원전 4세기경에 좁은 노담경에 새 송칼 1개 발굴됐다. 그럼 자강도, 시중국, 로남 및 남파 등 유적에
기원전 4세기, 3세기경에 쇠도끼와 이런 철제품이 출토되었다. 자강동 이영군 용연구 무덤에 3세기, 2세기에 도끼가 나왔다. 자강도 중강리 토성리 비원전 3세기에 송칼이 나왔다. 이런 사실들은 연나라를 통해서 기원전 3세기에 고조선의 철제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조선의 철제, 이게 제철 제강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은 고조선이 독창적으로 창조한 문화 양식이지 중국 문화가 중국에서 철기를 만드는 법이 전수된 건 아니다. 이렇게 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국가의 성격을 마지막 가면은 노예제 사회라는 것 자체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제 강상무덤이라고 해가지고 50년대 말 아까 말한 요동 지역에 우리가 북의 학자들이 가서 발굴한 순장 무덤이라는 거죠. 기원전 강상무덤은 15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은 고조선은 세습 군주제 국가였다. 8가제도라는 중앙통치기와 지방통치기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원사화에 기록된 단군조선 왕계는 47대 왕이 있는데 단군의 아들이 부르고 부르 아들이 가륵 이런 식으로 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습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건 중앙 관료기구가 있었고 이런 중앙통치기가 있었다. 이런 걸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게 이제 8조 번급입니다. 자,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늦어서 초기에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하려나 8조 번급을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창에 처한다.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자는 공식으로 보상해야 한다. 나무 물건을 훔친 자의 경우는 도덕을 맞은 자의 노로 만들고 이게 중요합니다. 노로 만들고 여자의 경우는 비로 만든다. 만일 훔친 자가 죄를 벗으려면 50만 원 돈을 내야 된다. 이거 보면은 뭐냐면 이게 노예제 사회라는 증거. 중요한 것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법이 있고 감옥이 있고 노예 제도가 있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고조선이 무슨 시족 부족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사회, 노예제 사회였다라는 증거가 8조 번급입니다. 이게 후조선 시기의 이제 법입니다. 성문법. 성곽 유정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아까 이런 성곽이 있었다는 것은 국가가 있었다. 아까 제가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돼서 어디서 강연할 때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신다고 뭐라 하는데 아까는 이제 평양이 고조선 수도의 증거로서 이제 성곽이 있었다는 거고 이게 이제 고대 국가라는 증거로서 성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 있었다는 것 자체 이미 그 사이가 국가 권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성곽의 유무니까. 자,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 고조선 지금까지 4대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의 민족사적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 국가다. 예를 들어서 기원전 30세기 초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면 중국의 최초 고대 국가를 얘기하는 하나라가 기원전 21세기니까 2070년이니까 중국보다 약 900년 가까이 800년 내지 900년 가까이 고조선이 건국되었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까지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기원전 30세기의 국가, 나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이 인디아는 기원전 25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여러분 홍산 문화라는 게 있고 양자강 문화라는 게 있는데 황하 문화가 이런 문화보다 문화 발전 속도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중국 문화 원료가 황하 문화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면구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 중국 사학계는 중화문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중화문화는 하나의 원천에서 온 게 아니라 현재 중국 영토에 있는 다양한 종족들이 이제 각지 지역에서 만든 이제 문화들이 이제 융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문명을 창출했고 이게 중화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 앞선 문화가 요즘에 말하는 그 이제 중국 만주에 있는 뭐 요서 지역에 있는 아까 홍산 문화가 가장 앞선 문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고도로 발전된 고대 과학 기술을 갖춘 그런 나라였다는 거. 이게 고대 천문학과 의학. 천문학이 이런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제 고인돌 얘기를 좀 많이 못했는데, 고인돌에 보면은 고인돌 뚜껑돌이에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구멍이 뭔지를 몰랐어요. 보니까 구멍의 크기가 달라요. 그럼 어떤 고인돌은 잘 보니까 이게 북두칠성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이제 별을 새겨 놓은 거고, 구멍 크기는 별의 이제 밝기. 지금 이제 국제 천문학계에서 6등급으로 나누잖아요. 별의 밝기. 그런 거 보니까 이것들을 뚜껑돌에 그려진 구멍 크기들을 보니까 5 내지 6등급. 현대 천문학계 정한 6등급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별을 그려놨다가 아니라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태양, 그 다음에 별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걸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귀족들이 자기 이제 무덤에다가 별을 새겨 놓는 신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문학의 발전을 말해준다. 그 다음에 의학이라는 것 자체는 중국에 있는 의사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동방 지역에서 돌침, 단군전선이 돌침이 유명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청동문화는 아까 독창사 얘기했기 때문에 제철 제강 기술이 발전했다. 청동문화에서 제가 좀 빠뜨린 것들은 거울, 단유세유부 경이라고 해가지고 잔줄무늬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대전에서 발굴된 그 거울은 현대 과학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울수록 정밀하고 이런 이제 무늬를 가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정도로 청동 문화가 발전했다. 제철 제강 기술이라고 봤을 때 기원전 3, 4세기경 되면 철강제 농기구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는 내가 이 질문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맨 앞에 보면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단군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 나라를 세웠다 선포했을 때 옷을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비단옷.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반도에서 비단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국가 이전 시기 신석기 말기라고 했어요. 이때 귀족들은 비단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서민들은 모시 삼배, 무명은 여러분 아시면 고려 때 들어왔잖아요. 무명, 문익점에 무명, 그때는 주로 비단과 모시 삼배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이 이제 발전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조선의 비단은 중국에서도 유명했다.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민족 생활 양식이 단권조선 시기에 확립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제 민족 생활 양식 가장 의식주 생활이잖아요. 처음에 집에서 보면은 온돌 문화 있잖아요. 온돌 문화가 모든 어떤 사람들의 생활을 규정하잖아요. 온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돌 방에서 의자가 아니라 좌식 생활이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이게 온돌 문화는 고조선 때 온돌이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 생활 의식주, 그 다음에 식으로 따르면 이제 우리가 절임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절임 문화. 아니면 손, 비단 이런 것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일반적인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단군조선 시기에 더 확립했다. 절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려 동방예의지국 선인의 나라다 얘기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했던 그런 게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어쨌든 민족 문화, 민족 생활 양식이 확립된 게 단군조선 시기다. 이렇게 제가 앞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 부엌에 있는 부루단지라는 게 있잖아요. 부루단지 뭐냐면 어머님들이 쌀을 조금씩 오늘 할 것 중에서 일부러 이렇게 덜어 놓잖아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있어요. 그걸 이제 부루단지라고 하는데 그 부루단지가 이제 부루라는 게 고조선식의 단군 아들. 그때부터 나온 생활 풍습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호 있잖아요. 칠서. 견우직녀 이야기. 견우직녀 이야기 중국에서도 유명해요. 그죠? 그게 이제 원래 원산지가 어디냐. 견우직녀 우리나라에서 발생해서 중국으로 갔을까요? 중국에 발생해서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건 아직은 저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는데 이걸 이제 이해하신 분들은 사실상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 게 많아요.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하나예죠. 그래서 선인의 나라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해서는 민족 형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단일한 어떤 민족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감히 우리 민족의 단일성을 해칠 수 있는 그 북방에서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넘보는 그런 종족과 집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군조선이 기원전 30세기 초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강력한 고대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방에서 일어난 중국 북쪽에서 수많은 종족과 족들 그리고 민족들이 부침이 있었고 융기했지만 감히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삼터를 넘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민족의 단일성을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훈족이 서쪽으로 밀고 들어감에 따라서 게르만 대이동이 또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유럽 전 지역이 혼란의 도가니에 휩쓸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훈족은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이 훈족은 왜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그 동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있었고 고조선, 고구려 거의 한 4,000년 가까이 강력한 동방의 고대 중세국가 있었고 또 중국도 이 고대 중세국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감히 동쪽으로 넘어올 수 없었고 서쪽으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 형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오늘 강의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했던 강의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강의에 크게 4가지 쟁점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건국 시기는 기원전 10 내지 8세기 경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원전 2333년, 단기죠. 이게 전통적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세기 초설, 이 3가지 학설이 있는데 현재 북쪽 역사학계에서는 1993년 단군릉 발굴 이후에 기원전 30세기 초에 단군조선, 고조선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심지로 놓고 본다면은 평양설과 요동설, 중심지 이동설 이런 어쨌든 3가지 입장으로 이것도 나뉘는데 북의 역사학계에서는 1993년 이전에는 요동설을 주장했었지만 1993년 이후에 있어서는 평양설은 남측 주류 학계에서도 대부분 평양설을 주장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평양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평양설이 지금 북측 역사학계 입장이다. 영역, 제가 영역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는 좀 현대적 의미에서 영토란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런 상세한 부분 생략하고, 그래서 영역, 이렇게 이제 저는 지배하는 지역,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건 두 가지가 크게 나뉘어집니다. 한반도 서북 지역, 아까 지도 보셨죠? 두 번째는 한반도 전체, 즉 이 한강 이남과 저 제주도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 그리고 요동을 비롯한 만주 지역, 그 다음에 연해주 남측 지역, 이 부분이 신석기 이래로 빗살무늬 토기 문화지대, 즉 다시 말하면 북에서는 세계무늬 토기 문화지대이고, 이게 우리 결해가 살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단군조선이 전체 지역을 지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서 후자가 북측의 현재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성격에 있어서는 고대 국가 이전의 최초 국가다.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고대 국가 이전에는 국가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고조선을 그럼 고대 국가로 보기도 어렵지 않냐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은 국가라고 치고 최초 국가라고 하자. 그런데 고대 국가 여부는 좀 모르겠다. 이런 것이 이제 고대 국가 이전 최초 국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북측 학계에서는 명백하게 이 고조선은, 특히 단군조선은 노예제 사회, 청동기 문화, 후대에서는 철기 문화에 기초한 계급 국가로서 고대 국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일 강의고, 끝으로 제가 이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얘기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문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은 페니키아 문자라든지 이 문자의 발명을 고대 문명 창조 하나의 어쨌든 징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는 좀 단군조선시기에서는 문자는 어떤가? 문자가 있었냐? 없었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북한 학계 연구에 따르면은 신지 글자가 고조선 시기에 세워진 첫 우리 민족의 글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남아있는 16자 정도 남아있는 신지 글자가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릇